네, 계속해서 11번 같이 보실까요? 지금 그림이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먼저 그 A, B하고 시장을 확정시킵시다. 생산 요소 시장이 있고 여기에 그러면 가는 당연히 뭐가 들어가겠어요? 생산물 시장이 되겠죠. 이걸 먼저 확정하고 그리고 A와 B를 알기 위해서는 이 실선이 이렇게 가고 있고 이렇게 오고 있으니까 실물 흐름이 이 방향이라고 한다면 뭐겠어요? 생산물 시장 쪽으로 뭔가를 공급하는 거. 생산물을 공급하는 거는 B가 기업이 되겠지. 그렇죠? 그러면 A가 가게가 됩니다. 네.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돼 있고 이제 화폐 방향은 반대로 돼 있고. 자, 1번 볼까요? 1번. 기억의 예로는 임금, 이자, 지대가 있을까요? 기억은 지금 이게 기억인데 임금이나 이자, 지대라는 것은 이건 생산 요소잖아요. 임금이나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죠. 임금이나 이자, 지대는. 그럼 생산 요소를 가게가 이렇게 제공하려면 거기에 대한 대가로 이렇게 오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이 임금이나 지대, 이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라고 해야지 기억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틀렸죠? 2번. 경기가 불황일수록의 니은의 크기가 커지냐. 자, 니은은 여기 정보가 있고 기업에서 이렇게 가는 화폐 흐름 중에 하나가 니은이 뭡니까? 여기 기업에서 정부 쪽으로 화폐가 흐르는 게 이게 조세죠. 세금. 그러니까 2번은 지금 불황일수록의 조세의 크기가 커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네, 불황일수록 조세의 크기가 커집니까? 네, 불황이면 이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확대 재정 정책을 펴야 되고 확대 재정 정책이라는 건 세율을 이제 인하하거나 아니면은 정부 지출을 늘리거나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데 지금 세율을 인하하면 세금의 크기가 작아지죠. 네, 이게 틀렸어요. 이게 틀렸어. 세금의 크기가 작아진다라고 됩니다. 3번. B는 가시장의 공급자로서, 네, B 기업은 가시장의 공급자로서, 맞죠? 여기까지 맞아요. 생산물을 이렇게 공급한다고. 그런데 효용을 극대화하냐?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윤을 극대화한다고 해야지. 네, 효용을 극대화한다는 건 되게 가게에다가 하는 말이잖아요. 틀렸죠. 4번. 정부의 흑자 재정 정책은 가계 소득을 감소시킬까요? 정부의 흑자 재정이라는 얘기는 이거는 흑자 재정은 정부의 지출보다 수입을 크게 한다는 겁니다. 수입을 크게 한다는 얘기는 세금을 올린다는 얘기잖아요. 세금을 올리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세금 올리니까 이 가계의 소득은 감소하겠죠. 맞네. 그렇죠. 4번이 정답이네. 12번. 일탈 이론 나왔습니다. 일탈 이론. 가는 특정 행위에 대해 어느 집단이나 개인이 그것을 일탈 행동이라고 주장하고 네, 그것이 사회의 다양한 부분에서 받아들여질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갑이라는 사람이 행위를 하는데 그걸 이 사회가 야 그것은 일탈 행동이야. 그건 나쁜 짓이야. 이렇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낙인 찍는다는 얘기예요. 네. 이거 낙인 이론입니다. 낙인 이론. 그럼 나는 준법적 태도를 보이던 이 착한 사람들도 일탈자들과 오랫동안 빈번하게 교류하면 일탈에 가담할 가능성이 높다. 네. 교류해서 학습을 통해서 일탈한다. 차별적 교제 이론이라는 것은 쉽게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다 산업화 단계로 접어들면서 사람들은 이제 그 전통적 규범과 새로운 규범 사이에서 혼란을 겪죠. 규범과 역할의 혼란을 겪게 되고 그러한 불만이 반사회적 행동으로 나타난다. 규범, 아노미. 자, 아노미 이론 얘기하는 거예요. 아노미 이론이고 이건 특히 뒤늦게행의 아노미 이론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놓고 1번. 가는 다와 달리 사회의 지배적 가치와 규범을
사회화하지 못해서 일탈행동이 발생한다 본다. 네. 지배적 가치와 규모, 지배계층의 가치가 아닙니다. 조심해야 돼요. 지배계층의 가치가 아니라 사회 일반적인 그런 뜻이야. 지배적 가치와 규모. 그러니까 가치를 학습하지 못해서 가치와 규범에 적응하지 못하는 거, 그게 일탈행동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기능론이에요. 네. 기능론. 이 중에서 기능론에 해당하는 거는 굳이 말하면 요 아노미 이론인데 사실 이 이야기 하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이제 가는 다와 달리 이게 지금 낙인 이론이지 가는 이것이 기능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틀렸습니다. 2번. 가는 나와 다와 달리 일탈이 행동의 속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행동의 속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요 행위 자체의 어떤 특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에 대한 사회적 반응, 사회가 어떻게 반응하냐, 이걸 일탈행동이라고 반응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게 낙인 이론을 제대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2번이 정답. 나는 가다와 달리 지배집단의 기득권 보호를 위한 사회제도 때문에, 그러니까 지배집단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뭐겠어요? 그러니까 지배집단이 허용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면 일탈행동이 된다. 이게 이제 갈등론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갈등론. 그러니까 갈등론은 이 가나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는 가나와 달리 미시적 관점에서 일단은 설명하냐. 근데 미시냐 것이냐. 그러니까 어떤 행위 중심으로 보느냐. 그러면 요 행위 미시 이론이고요. 낙인 이론은 미시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느냐잖아요. 일탈자와 서로 사귀면서 교제하면서 행동하면 일탈자가 된다. 그것도 미시론이고. 이거는 막 규범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네, 규범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기능론이고, 기능론이라는 거는 거시이론입니다. 요 거시이론이라고 할 때는 이제 기능론하고 갈등론이 거시이론이고요. 네, 굳이 말하면 얘네들은 뭐라고 하냐면 얘네들은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라고 합니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바로 미시이론의 하나예요. 그래서 4번도 틀렸죠. 자, 그 다음에 13번. 네, 13번 문제. 보기는 지금 선거제도가 두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맨 위에는 지금 무슨 도의원 선거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우리나라의 이제 광역의회, 광역의원 선거를 말하고요. 지금 잘 보세요. A, B, C, D 당 출신으로서 지금 후보자들이 쭉 있고 이 사람만 당선됐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한 명만 당선시키고 있잖아. 실제로 우리가 이제 광역의원 선거구는 이렇게 한 명만 당선시킵니다. 실제로도. 그럼 이런 경우를 다수대표제라고 해요. 다수대표제. 이걸 다른 말로 다수대표자는 이제 단순 다수대표자라고도 하고, 상대적으로 한 표라도 더 얻은 사람이 당선되는 거고요. 이건 선거구로 말하면 소선거구가 되죠. 소선거구. 한 선거구에서 한 명만 뽑는 것. 자, 그 다음에 무슨 군의회가 나오는데, 여기는 보면 A, B, C, A당, B당, A당에서 2명이나 나왔고, B당,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 정당에서 여러 명을 냈네요. 그 다음에 당선은 이렇게 당선됐다고. 자, 당선. 2명이나 당선됐네.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이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소수 득표를 해도 대표자로 뽑힐 수 있기 때문에 소수 대표자라고 하고, 선거제도로 말하면 2명을 뽑았죠. 이런 경우가 중선거구제고, 실제로 우리나라 이 기초의원 선거 있죠. 시군구. 기초의원 선거는 많습니다. 이렇게 중선거구제를 취하고 있어요. 2명에서 4명. 한 선거구에서 2명 내지 4명을 뽑는. 자, 됐죠? 이런 상황이고. 자, 1번에. 광역의회 의원 선거는 윗부분을 말하죠. 광역의원 선거는 단순 다수대표제를 채택했다. 맞습니다. 단순 다수대표. 이거 뭐라고? 한 표라도 더 얻은 사람이 당선됐다고요. 거기 실제로 보면 이 사람은 30점
39.5%나 얻었는데 탈락했어. 40.4%. 그냥 가까스로, 그러니까 간발의 차이로 그렇게 당선이 될 수 있잖아요. 여기는 얼마였습니까? 45.4에다가 20.2. 자, 2번. 가선거구에선, 가선거구는 지금 아래쪽 얘기하는 거예요. 아래쪽에서는 각 정당의 총 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당선제를 내는 제도를 비례대표제라고 합니다. 비례대표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소수대표제인데. 그래서 틀렸고요.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선거구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어 왔는데 이번에는 다행히 쉬웠네요. 3번. 1선거구에 적용된 거. 1선거구는 위쪽을 얘기하는 거고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률의 불일치가 심하다. 심합니까? 여러분,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수의 불일치가 심한 경우는, 이거 아주 중요하다고 늘 강조했는데, 바로 이 소선거구제도의 큰 단점이에요. 정당별 득표율하고 의석수가, 그래서 B정당 같은 경우는 39%라는 높은 득표율을 얻었어도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전국에 걸쳐서 B정당이 이런 입장에 서게 된다면 전국적으로 아주 높은 득표율임에도 불구하고 의석은 하나도 없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이게 소선거구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그런 부분을 조금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중선거구제 또는 대선거구제 또는 비례대표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건 맞는 말이고 4번. 가선거구에 이거죠. 여기에 적용된 대표 결정 방식은 당선자 간 득표율의 차이로 투표 가치의 차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당선자가 2명이지. 당선자 간의 득표율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된다면 하나는 45, 거의 절반인데 20%밖에 얻지 못했는데도 당선이 됐잖아요. 이것과 비교해보면 큰 차이죠. 이 사람은 거의 40% 득표를 보였는데도 낙선되는데 이 사람은 아주 적은 표를 얻고도 당선됐잖아. 그러면 이 표 간에 한 표가 갖고 있는 투표 가치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했으니까 항상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고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이건 맞는 말입니다. 이걸 여기다 적용하면 4번은 안 돼요. 4번은 당선자 간이라는 표현을 쓸 수 없죠. 왜냐면 한 사람만 뽑기 때문에. 여기 이제 여러 사람 뽑기 때문에 당선자 간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자, 14번 경제 파트 문제입니다. 다음은 생산 가능 곡선이다. 자, 이게 이제 출제자가 약간 여러분 눈을 혼동시켰습니다. 여기 이제 갑국이고 을국이고요. 실제로 그림상으로는 이 선이 막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여기는 60이고 여기는 20이 됐는데 이걸 사실은 보기 좋게 하려면 실제로는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가 60이면 20은 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거죠, 사실은. 그래프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고 여러분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이 그래프, 두 그래프의 어떤 단위가 달라. 지금 여기는 40, 마찬가지로 여기가 이제 한 40이면 사실은 요쯤 되고 80이면 이쯤 됐어야죠. 80. 이렇게 그렸으면은 정답을 쉽게 찾아낼 수 있으니까 출제자가 의도적으로 좀 이상하게 그려놨어요. 어쨌거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자, 1번. 갑국은 X제 50개와 Y제 15개 생산이 가능하냐? 여러분, 1번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기 때문에 조금 후회하겠습니다. 후회하고요. 2번도 후회하겠습니다. 먼저 제거 가능한 게 3번, 4번인데, 자, 먼저 3번부터 할게요. 3번. Y제 한 개의 생산의 기회비용은, 자, 이걸 해봅니다. Y제 한 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X제로 나타낼 수 있어요. 얼마입니까? 요령 있죠? 이것분의 이거예요. X제 20분의 60, 즉 X제 3개. 그 다음에 을국에 있어서 Y제 한 개의 기회비용은 얼마냐? 이렇게 되면 X제로 나타나는데 이것분의 이겁니다. 40분의
80이에요. 그러면 2개라고 할 수 있고, 기회비용은 이제 작은 쪽이 이쪽이죠. 그러면 3번. 을국이 각국보다 크냐? 틀렸어요. 을국이 각국보다 작습니다. 각국은 3개고, 을국은 2개고. 그렇죠?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자, 지금 비교 우위가 어디에 있느냐를 계산하는데, 사실 요 그림만 갖고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데 한번 계산해봐요. 이번에는 x제 한 개의 기회비용은 얼마냐? 그러면 y제 뭐가 돼요? y제 60분의 20, 3분의 1이죠. 네. 요거는 자, 을국에 있어서 x제 한 개의 기회비용은 얼마냐? 그러면 80분의 40입니다. 그러면 y제 2분의 1이죠. 이래놓고 어느 나라가 어떤 상품에 비교 우위가 있느냐 할 때는 같은 상품끼리 비교해보이죠. 3분의 1, 2분의 1이니까 3분의 1이 더 작죠. 즉 x제에 있어서는 갑은 x제에 비교 우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죠? 여기에 그 다음에 이 y제의 기회비용 3하고 2니까 요게 작죠. 3보다 2가 작으니까 이 을국은 y제에 비교 우위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비교 우위론에 따르면 각각 비교 우위에 있는 것을, 즉 갑국은 x제를 특화해서 x제를 특화하는 거야. 뭐를? x제를. 그래서 이것을 수출하는 거예요. x제를 많이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을국은 그러니까 y제에 특화를 해서 이 y제를 수출하겠다는 얘기죠. 이야기입니다. 그럼 4번 맞습니까? 갑국은 x제를 수출하고 y제를 수입하는 나라예요. 을국은 y제를 수출하고 x제를 수입하는 나라고. 그러면 틀렸죠. 4번도 잘못 말하고 있어요, 지금. 자, 그 다음에 1번 보겠습니다. 갑국은 과연 x제 50개와 그리고 y제 15개가 가능합니까? 이게 그림으로 보면 15개면 이 정도 되는데, 네. 그죠?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거, 출제자가 일부러 그림을 이렇게 만든 이유는 실제처럼 이렇게 했다고 하면 쉽게 알아낼 수 있거든요. 이거 불가능한 영역이잖아요. 그죠? 불가능한 영역인데, 자, 요거를 이제 이 그림만 얼핏 봐서는 가능할 것 같기도 해. 네. 근데 정확히 계산해 보겠습니다. 1번. 자, 각국에 있어서는, 지금 각국 얘기잖아요. 각국에 있어서는 x제 한 개의 기회비용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네. y제 3분의 1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요거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x제를 50개를 만든다고 하면, 여기 지문에 50개라고 됐잖아요. 50개의 기회비용은 얼마입니까? x제 한 개가 3분의 1이니까 50개는 여기다가 3분의 1 곱하기 50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50 나누기 3 하면은 17개 정도 됩니다. 약. 그랬죠? 네. 요거는 이제 약 17개란 말이죠. 이 말은 드세요. 50개를 만들었을 때는 이 기회비용이라는 뜻은 포기하게 되는 y제를 말하는 거거든. y제는 원래, 그러니까 x제를 전혀 만들지 않을 때는 y제는 최대 20개까지 만들 수 있는데, 만약에 y제를 만들지 않고 x제를 50개를 만들었다고 하면 포기하게 되는 y제는 17개란 얘기야. 17개. 그럼 20개를 다 못 만들고 17개를 포기해야 되니까 나머지 한 3개 정도밖에 못 만듭니다. y제는. 알았죠? 보세요. 딱 이렇게 3 정도, 실제로 3이 이 정도 될까요? 한 이 정도 되겠죠? 3. 그럼 이렇게 옆으로 오면 여기에서 딱 만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50개와 3개. 비슷하죠? 네. 그래서 실제로는 x제를 50개 만들면 y제는 3개 정도밖에 못 만듭니다. 그래서 이 시험 문제에 y제 15개라고 했는데 이건 터무니없어요. 이건 15개는 이 정도가 돼가지고 이건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이거 잘못된 말이죠. 그 다음에 2번을 해야 되는데 2번은 여기다가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자, 2번. 이 교환 비율이 또 여러분에게는 아주 어려운데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 각각 특화를 하는 상품을 중심으로 수식을 2개를 만들어야 돼. 우선 갑국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갑국은 무엇을 특화한다고 했어요? x제를 특화한다고 했죠. 그럼 x제 한 개를 만들 때 이것은
기회비용이 yj 3분의 1이니까 x제와 yj를 교환할 때는 x제 한 개를 내놓으면 yj 최소한 3분의 1보다는 더 많이 받아야 이것이 무역에 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식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을국 입장에서는 yj를 수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yj를 기준으로 하면 이때는 수식을 이거로 써야 돼요. 위쪽에. 그래서 yj 한 개에는 최소한 xj 몇 개를 받아야 된다고요? 최소한 xj 2개 이상은 받아야 된다. 그렇잖아요. yj 한 개의 기회비용이 xj 2개라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써놨죠? 그럼 이걸 수식을 합해서 하나의 수식을 만들어야 돼. 그런데 지금 2번을 보니까 xj의 교환 비율은 yj의 무엇과 사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xj가 여기 가운데 와야 되고 yj 이렇게 와야 되고요. 수식을 이렇게 좀 고쳐줘야 돼요. 두 개를 통합해서 이 수식을 만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수식은 그대로 쓰면 되죠. xj 하나, yj 3분의 1. 그리고 이 수식을 이용해가지고 이쪽을 완성시켜야 되는데, 이쪽을. 그럼 요건 두 개라고 했으니까 이게 한 개잖아요. 그럼 일치하려면 이걸 둘로 나눠야 돼. 요걸 똑같이 둘로 나누면 x2는 x1이 되고, 요거는 한 개니까 한 개를 2분의 1로 나누면 얼마예요? y 2분의 1이죠? 네. 수식이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xj 한 개를 내놓으면 그 교환 비율은 yj 3분의 1보다는 커야 되고 2분의 1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됐죠? 그럼 2번 맞죠? yj는 3분의 1에서 2분의 1 사이에서 결정되나. 이게 맞는 말이에요.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이 비교 이론을 정확히 이해 못하면 조금은 어려웠다고 보긴 하네요. 14번 문제요, 이건. 자, 그 다음에 15번. 자, 갑이 있고 을이 있어요. 2015년, 16년, 17년. 2015년, 16년, 17년. 여기 경제 성장률. 자, 경제 성장률은요, 여러분, 실질 GDP 성장률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출제자가 얘기를 안 해줘도 여러분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실질 GDP가 성장률, 그걸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고, 여기에 마이너스 5, 10, 15, 3, 마이너스 2, 4로 돼 있죠.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 물가 상승률은 출제자가 알려줬어요. 근데 출제자가 뭐라고 알려줬죠? 이거는 GDP 디플레이터 값으로 하겠다. 디플레이터. 근데 설사 시험 문제에 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당연히 물가 상승률은 GDP 디플레이터로 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게 마이너스 10, 10, 20, 2.5, 마이너스 4, 6.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GDP 디플레이터도 출제자가 또 친절하게 알려줬네. 이건 어떻게 계산한다? 라고 나왔어요. 네. 실질 GDP분의 명목 GDP고 곱하기 100을 하겠다. 있죠. 자, 이 상황에서 1번. 2014년과 2015년을 비교했을 때 각국에 있어서 실질 GDP는 어떻게 됐을까? 네, 각국. 지금 2014년은 여기 없죠. 2014년이 뭔가 여기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2015년은 14년보다 실질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5니까 당연히 2015년이 더 큰 거잖아요. 그럼 틀렸죠. 자, 다시요. 감소했으니까 작아진 거죠. 자, 마이너스잖아요. 그지? 마이너스니까 감소했다고. 그러면 작다라고 해 지금 크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지. 그죠? 2번. 2015년에 을국은 전년 대비 명목 GDP 증가율과 실질 GDP 증가율은 어떤 것이 더 많이 됐을까? 명목 GDP 증가율하고 실질 GDP 증가율 중에 어떤 것이 더 높을까요? 이것도 쉬워요. 2015년에 을국은 지금 보면은 물가 상승률이 2.5잖아요. 이거 플러스 값이죠, 지금. 그래 놓고 GDP 디플레이터 값은 이거로 계산한다고 했는데 이게 플러스 값으로 나오려면 이 분자가 분모보다 더 커야지요. 그지?
분자가 분모보다 더 커야지. 네, 2.5% 더 커야 됩니다. 그러면 명목 GDP 증가율이 이게 더 높다라고 해야 돼. 이게. 명목 GDP 증가율이. 그렇죠. 명목 GDP 증가율이 더 높다라고 됩니다. 제가 여기서 이번 문제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실제로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2014년, 2015년이 있다고 한다면 실질 GDP하고 명목 GDP가 있다. 14년이 기준연도기 때문에 이건 이제 100 똑같습니다. 자, 이걸 100으로 놓고 똑같아요. 그러면 GDP 디플레이터 값도 100으로 돼요. 기준연도, 이게 기준연도니까. 그런데 지금 지금 실질 GDP 증가율이 2015년도에 3%라고 했잖아요. 이거 을국 얘기죠. 3%라고 했으니까 이게 103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 성장률이 2015년에 을국은 3%니까 여기서 3% 이렇게 증가했다는 거야. 근데 이건 지금 모르는 거고. 근데 GDP 디플레이터 값이 보니까 2.5잖아요. 그럼 이게 102.5라는 얘기고. 어때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요 값이, 요 물음표는 요 값이 이거보다는 커야 됩니다. 이건 커야 이 값이 나오지. 만약 이게 똑같이 103이면 103이 이것도 100이 되죠. 그러니까 102.5가 되기 위해서는 어때요? 이게 분명히 이거보다는 커야 돼요. 이게 알았지? 그러니까 명목 GDP가 이렇게 커야죠. 이게 더 이거보다 크다. 어때요? 2번 맞지? 2번 틀린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2016년에는 갑국은 전년도보다 총수요가 증가했을까요? 네. 2016년도에 갑국을 보니까 2016년 갑국은 경제 성장률도 10%고 증가했죠.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도 10%로 증가했잖아요. 근데 총수요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걸 생각하셨어야 되는데 총수요 곡선과 총공급 곡선이 있으면 여기 GDP가 있고 이게 물가지 않습니까? 물가. 그럼 물가도 상승하고 이게 16년을 기준, 이걸 만약에 15년의 곡선이라고 하면 15년은 이렇게 돼 있었는데 16년이 GDP도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야 되고 물가도 오른쪽으로 가려면 즉 이 점에서 새로운 균형점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야만 지금 GDP도 상승하고 물가도 상승하잖아요. 이 새로운 균형점이. 그러니까 총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이 총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4번도 마찬가지인데 4번도 2017년에 갑과 을국 모두 총수요가 증가했을 거예요. 왜 그래요? 2017년도에 보면 전부 플러스거든. 똑같이. 다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총수요가 증가했을 것입니다. 근데 감소했다고 해서 잘못됐어요. 네, 16번. 근로계약서가 나왔네요. 자, 근로계약서 쭉 읽어보면 뭐 이상한 점은 많아요. 계약기간은 일단 문제는 없어요. 계약기간이라는 건 얼마든지 자유롭게 체결하니까. 근데 근로시간이 9시부터 20시까지 하면 지금, 근데 휴게시간 1시간 포함돼서도 얘는 지금 1일 몇 시간 하는 거예요? 11시간, 10시간이나 하고 있네요. 지금 얘는 만 17세인데, 여러분 15세에서 18세 미만을 우리가 연소근로자라고 해가지고 얘네들은 근로기준법상 특별히 취급됩니다. 네, 그 다음에 월요일에서부터 토요일까지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일주일에 6일이네. 월, 화, 수, 목, 일요일만 빼고 6일이니까 60시간이나 근무하고 있네. 그리고 지금 최저임금도 위반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7,500원인데 7,000원만 준다 이렇게 돼 있어. 자, 1번. B는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느냐? 요건 좀 어려워요. 유급휴가라는 것은 근로지 않고도, 그러니까 휴일을 취하면서도 돈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참고로 이제 1년에 80% 이상 근로한 자는 그 다음에 15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1년 미만 근로한 자라 할지라도 1개월을 모두 개근을 하면 1개월에 하루는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경우는 B가 현재 근로계약 기간이 1년은 안 되지만 개근을 하면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라고 해서 1번은 틀렸고요. 그래서 2번.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A는 근로기준법 위반했냐.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니에요. 잘못된 말이고. 그 다음에 3번. B가 임금에 대해 A와 합의했다면 최저임금을 요구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최저임금을 요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이라는 법정 기준이고 이거는 당사자끼리 아무리 합의하더라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부분은 그 부분은 무효가 되고 그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바에 따르기 때문에 얘는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어.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해야 돼요. 4번. 자, 근로시간을 좀 설명드리겠는데 근로시간. 네, 근로시간. 요 연소 근로자들 있죠? 네, 연소 근로자들. 2018년 7월 1일 이전과 이후로 나눠져야 돼요. 이후. 네, 이제 근로기준법이 이번에 개정됐습니다. 지금 이 시험은 2018년 6월 23일 날 시행된 시험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걸 기준으로 해서 봐야 되는데 일단 이걸 기준으로 하면 얘네들은 1일 7시간 1주 40시간. 당사자가 합의하면 합의 시 1일 1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1시간 1주 6시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 비춰보면 얘네들이 맞습니까? 틀렸죠. 지금 하루에 7시간, 10시간이라고 있네. 이거 벌써 여기서부터 잘못됐어요. 이거 일주일에 60시간은 안 됩니다. 아무리 합의했어도 최장 46시간인데, 이거 넘어섰죠. 이거 위반이에요. 근데 참고로 이제 7월 1일부터는 1일 7시간에 1주 35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합의 시 1일 1시간에 1주 5시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달라졌어요. 어쨌거나 저건 틀린 지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번만이 맞네요. 근로기준법 위반했어요. 네, 17번 봅시다. 17번. 2017년 12월 국제연합의 모가 미국의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 선언 철회를 요구하는 사실 트럼프가 이거 실제 사건이네요. 트럼프가 이때쯤 미국의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이거 공식화했어요. 현재 예루살렘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공동수도입니다. 공동수도예요. 그런데 미국이요 이스라엘 편을 들어가지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다. 그 난리가 났죠. 팔레스타인 쪽에서. 그래서 각국에서도 막 들고 일어납니다. 미국을 싫어하잖아 전 세계가. 그러니까 미국 이외의 모든 나라들이 전부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미국만 빼고 다 이 수도선언 철회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안보리에도 이 안건이 올라갔어요. 근데 당연히 미국이 반대했죠. 상임이사국이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에 들어갈 만한 우리가 안보리라는 건 쉽게 알 수 있어요. 안전보장이사회 유엔에 15개 이사국이 이제 투표했지만 14대 1로 왜 또 부결돼? 14대 1이면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미국이 거부권 행사한 것과 관계없이 아무튼 그 15개 중에 9개 이상이 찬성해야 되는데 14개 국가나 반대를 해버렸네. 그래가지고 아무튼 부결됐다 이 말이고요. 1번. 국제연합의 최고의결기관은 총회를 말하잖아요. 잘못된 말이고. 2번.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의 1차적 책임진다. 여기 맞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연합 헌장에 보면 그래서 국제평화 안전유지의 1차적 책임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2번이 정답. 3번은 국제분쟁이 개입할 때 군사력을 사용할 수 없어요. 아니에요. 군사력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떤 제재를 취할 수도 있고 군사력도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 한반도에서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유엔군이 참전했잖아요. 군사력까지 유엔 산하의 군대가 참전하지 않습니까? 북한 핵미사일 사건이 만약에 극단적으로 치닫게 되면 유엔이 나설 수도 있어요. 이런 제재를 통해서. 자, 4번. 국제법을 적용하여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국제연합의 사법기관이야? 사법기관은 이게 있죠. 국제사법재판소. 국제사법재판소라고 따로 있지. 이게 안전보장이사회가 아닙니다.
자, 18번. 보기는 각국의 고용지표 변화다. 각국의 고용지표가 이쪽이 실업률이고 이쪽이 고용률이고 자, 잘 보면 지금 이렇게 수평선인데 여기가 2014년이었고 여기가 2015년이에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이렇게 흐른 거죠. 이렇게. 그래 놓고 또 이렇게 흘러서 요게 지금 수직선이고 그래서 요쯤이 2016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3개년도를 표 하나에다 나타낸 거예요. 고용률과 실업률. 자, 1번. 자, 취업자 수만 놓고 보면 취업자 수 2014년하고 2015년 어느 쪽이 많습니까? 취업자 수를 알 수 있으려면 이건 고용률하고 관계되잖아요. 고용률, 이 고용률이 뭐죠? 네. 이 고용률이라는 거는 15세 이상 인구 중분의 취업자 수니까 취업자 수. 이제 문제 조건을 항상 이렇게 주죠. 거기 문제 다시 읽어보면 15세 이상 인구는 변하지 않고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분모가 변하지 않고 있는데 취업자 수가 늘어나면 고용률이 상승하는 거야. 그러면 14년과 15년은 현재 고용률이 똑같잖아요. 고용률이 똑같다는 얘기는 취업자 수가 똑같다는 얘기지. 그러면 취업자 수는 똑같다라고 얘기죠. 더 적다, 크다 이렇게 말하면 틀립니다. 동일하다라고 했어야 돼. 1번 틀렸고 2번 2015년에 자, 비경제활동 인구를 놓고 보면 2014년하고 2015년 중에 어디가 높습니까? 이 두 해에 잘 생각해 보면 두 해에는 그러니까 취업자 수는 같아. 취업자 수는 동일해. 근데 실업률이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취업자 수는 같은데 실업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실업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실업자 수가 감소하고 있지. 그러니까 취업자는 똑같아요. 동일한데 실업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가령 실업자가 여긴 100이었고 취업자가 100이었어. 근데 동일하다. 취업자는 100인데 취업자가 50이에요. 실업자가 50. 그러니까 실업률이 감소한 거지. 그죠? 그러면 이걸 합한 게 경제활동인구니까 이게 합한 게 경제활동인구니까 경제활동인구는 작아지고 있죠. 작아지니까 반대로 비경제활동인구는 커지고 있지. 2015년이.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3번은 실업자 수를 얘기하고 있는데 실업자 수는 2015년과 2016년을 비교합니다. 실업자 수가 2015년과 16년은 일단 실업률은 똑같아요. 실업률은 똑같은데 고용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취업자는 많아지고 있는 거죠. 취업자. 그죠? 네. 취업자, 실업률 작아지고 있고, 지금 15년과 16년 비교하죠? 이거는 실업률은 똑같은데,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 중에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잖아요. 실업률은 똑같은데,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어요.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어요. 취업자 수가, 이때는 여기서, 그러니까 실업률은 똑같은데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어. 실업자가 똑같다는 게 아니라 실업률이 똑같다는 거죠. 네. 이게 지금 2015년, 2016년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게 경제활동 인구고, 경제활동 인구 중에 실업자하고 취업자가 있고, 여기도 실업자하고 취업자가 있어요. 근데 이제 취업자 수는 똑같다고요. 다시요. 실업률은 작아진다고. 실업률은 낮아지고 있는데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어. 요 크기가 커졌어요, 이게. 이 크기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똑같아지려면 실업자도 똑같아야죠. 그죠? 아니, 실업자가 증가해야죠. 자, 다시요. 실업률은 지금 낮아지고 있어. 실업률은 낮아지고 있는데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취업자 숫자가 증가하는데 실업률이 낮아지기 위해서는 실업자가 어떻게 돼요? 네. 실업자가 많아야 되죠? 실업자가 더 많아져야, 네. 실업자 수가, 지금 실업률이 낮아지고 있어. 실업률이 낮아지고 있죠? 실업률이 작아지고 있어. 실업률이 작아지는데 취업자는 증가하고 있어요. 취업자는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실업자도 증가해야죠. 실업자도 증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많아요. 3번이 맞아요. 실업자 수가 증가해야 된다. 다시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지금 저도 막 헷갈리는데 실업률이 같은 거지, 그죠? 실업률이 같잖아요. 실업률이 같다고. 경제활동 인구 중에 실업률은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데 현재 똑같은 상태에서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취업자 수가 증가하니까 실업률을 동일하게 유지하려면 실업자도 덩달아서 같이 증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업자는 증가해야 되는 겁니다. 별것도 아닌데 저도 헷갈렸네. 자, 3번 맞아요. 그 다음에 4번. 2016년과 15년 경제활동 인구수. 경제활동 인구수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실업률이 똑같으려면 실업자도 증가해야 된다고. 그래서 취업자도 증가하고 실업자도 증가해야 돼요. 이건 3번하고 4번은 지금 연결되네. 그러니까 실업자와 취업자가 같이 증가하니까 이거는 전체적으로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한다고 얘기죠. 동일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4번은. 19번. 자동차 회사에 다니는 갑하고 아버지 을이 있습니다. 아버지 을이 있고. 그런데 얘는 지금 병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려고 하네요. 결혼을.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사랑에 눈을 멀어서. 네. 그러면 기억. 갑은 역할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이 보상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항상 역할 행동이라고 해야죠. 문장 자체가 틀렸어요.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이지 역할에 대한 보상. 잘못됐고 니은. 갑은 2차적 사회기관의 구성원이다. 네. 회사 직원이잖아요. 회사는 2차적 사회기관이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디귿. 갑은 후천적으로 획득한 지위를 갖고 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직장인이라는 지위를 갖고 있잖아요. 그냥 후천적인 거 맞죠? 리을. 갑은 성취지위와 귀속지위에서 역할 갈등을 그만이야. 이 역할 갈등이라는 건 어떤 A 지위가 있고 사회적 지위가 있고 B 사회적 지위가 있어서 이 각 지위가 수행해야 될 역할이라는 것을 역할 사이에서 막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나와야 역할 갈등이라고 해요. 물론 여기에 뭔가 갈등 비슷한 게 나온 것 같지만 누구와 결혼을 하느냐의 문제죠. 그러니까 병이라는 여자와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갈릴 뿐이지 병과 결혼한다라는 것이 이 사람의 역할이라고 할 수 없거든. 그죠? 을이 병과 무슨 관계가 있어? 나중에 결혼하면은 시아버지, 며느리의 관계는 되지만 지금 역할을, 이 병을 선택하느냐의 문제가 아버지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렇지? 그 때문에 이거는 역할 갈등이라고 하면 안 돼요. 갑의 사회적 지위 두 개가 지금 얘는 아들로서의 역할은 있긴 있죠. 아들로서의 어떤 역할이 있는데 과연 이 역할과 뭐가 부딪히는 거야? 부딪히는 게 없어요. 갈등하고 있는 게 없어.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역할 갈등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20번은 아주 쉬운 문제인데요. 아주 쉬운 문제인데 지금 요게 D 곡선이 이쪽으로 오면 이거는 수요가 감소하는 거고 이쪽으로 가면 수요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단순하게 수요 증가의 원인, 수요 감소의 원인을 찾아보라는 것이고 그 수요가 자 1번 이거 수요가 증가하는 원인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니까 인구가 증가하고 선호가 증가하고 선호도가 높아지고
소득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항상 문제인데 대체재 가격 있죠? 대체 가격이 증가하면은 수요가 증가합니다. 보완재 가격이 하락했을 때. 이제 가격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이 보완재는 항상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거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럼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이 정답이에요. 소득이 지금 이 왼쪽으로 가는 건 감소했어야죠. 소득이 감소하고 대체재 가격은 오른쪽이니까 상승하는 거 맞죠? 1번. 2번은 어떻게 고쳐야 돼요? 기호 감소는 맞아요. 근데 대체재 가격은 상승한다로 고쳐야 되고 3번은 인구 감소는 맞는데 보완재 가격은 하락한다라고 해야죠. 그 다음에 가격 하락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 상품 자체의 가격이 움직일 때는 이 수요 곡선 상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이건 잘못됐습니다. 보완재 가격은 하락 맞고요. 자, 그러면 이상으로 4회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